네, 매브리온 여러분, 오늘은 한문도 연세대 전경대학 조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수님, 일단 그 교수님이 선제적으로 예언하신 대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또 하나 지금 신문을 장식한 뉴스가 가파른 금리 인상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두 개의 뉴스가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너무 일치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 멈추고 떨어지면 부동산이 다시 오르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실체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요. 그때 노무현 때도 집값이 이렇게 비슷하게 막 급하게 올랐잖아요. 2007년도부터 이제 살짝 내려올라 그럴 때 터졌어요. 위기가. 네. 그때 금리가 3.25가 3.5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2, 3년 사이에 한 5.25까지만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약간 하방을 봤는데 글로벌 금융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위기가 오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7년 동안 하락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답에 대한 반증은 딱 되죠. 안 그럴 가능성도 많다. 일단 첫 번째. 네. 지금은 또 어떠냐면 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원칙론적으로 맞아요. 당연히 부담이 없어지면. 금리가 멈추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금리가 이제 물가가 잡히는 것 같아서 뭐 4.5에서 딱 그쳤다. 4.5에서 그러면 바로 뭐 2% 되느냐? 아니잖아요. 조금씩 0.25, 0.5씩 이 기간을 따져보면 FOMC가 8번이니까 암만 빨라도 6개월은 가는 거예요. 만약 2% 온다 그래도. 네. 빨리빨리 내려도. 그러면 내리면 1년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돼야 그나마 시장이 다시 한번 움직일 텐데 이게 사람의 심리가 희한한 게 노무현 때도 금리가 올라도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틀린 거죠. 금리가 내려도 역으로 거꾸로 계속 내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충격. 우리가 집값 올라갈 때도 보면 비싸다는데 계속 따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꼭지가 된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내려가는 것도 여전히 아니야 더 내려갈 거야. 금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순간적으로 깜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리가 아니야 아직도 비싸게 가다가 교차점에서 다시 오르는데 그게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 멈추고 6개월 1년은 더 갈 것이고 그 1년 뒤에 여러 가지 상황, 정책이나 뭐 공급 상황 이런 것들이 맞춰서 시장이 그때 어떻게 될지가 정해져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러다가 뭐 러시아가 또 하려고 터졌다 그럼 못 올라가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지 너무 이렇게 장밋빛까지 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청약 시장에도 굉장히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불과 1, 2년 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미분양 나는 건 이제 뭐 그냥 예산일이 됐습니다. 그렇죠. 현실은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또 건설만 해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덩치가 있는데 사실 네. 그 더 가슴 아픈 건 이제 입주를 앞둔 분들이 잔금이 없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계약을 못 맞습니다. 치르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전세도 안 나가고 돈세도 또 떨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하락기에 접어드는 전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어도 안 팔리면 아파트 건설사들이 공급을 점점 안 하게 되는 이런 거 맞습니까? 당연하죠. 사업자 입장에서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사업의 위험성의 리스크가 상존하면 공급을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죠. 부담이 되니까. 잘못하면 부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어떤 건설사들의 입장은 완전히 이제 보수적으로 돌아서게 됐고, 그 전에 이제 집값이 상승할 때는 또 반대죠. 이건 장미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조건 공격적으로 해라, 도전적으로 해라 이런데 지금 이제 완전히 또 반대죠. 그가 그인 거예요. 내려갈 때는 공격적이든 뭐든 뭐 할 만한 가치가 있어도 일단 하지 마라. 조심해라. 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건설사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고 우리 일반 주택시장의 수요자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건설사 입장이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지? 그럼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주택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토지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중에 토지 가격이 저렴할 때 사서 사업하는 게 수익이 좋지. 막연하게 들어갔다가 만약에 또 내리면 타격이 크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공급 감소는 필연적인 거고 그동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이 그럴 때는 또 공급을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공급을 좀 유지를 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값이 몇 년간은 좀 내려갈 거고 네. 공급은 계속 안 되고 그러면 집값이 어느 순간 반등을 노릴 시점에 네. 이 공급 부족 이슈가 그때 겹치게 되면 그때부터 상승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네. 그 시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주택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시기를 기다리는 걸 생각하실 거고 무주택자분들은 내려가고 있지만 한켠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언제 올지 그걸 기다렸다가 딱 알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측하는 상황은 어떻냐면 네.
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금리 인상이 끝나도 6개월에서 1년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고찰을 하잖아요. 물가가 다시 리바운딩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아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가가 리바운딩 하는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더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체크를 좀 정확히 하셨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내가 주택을 언제 살까를 판단하려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미국의 알고 싶지는 않지만 네. 미국의 물가지수 CPI와 PPI라고 또 있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 CPI가 낮아져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이건 6개월 뒤에 물가지수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근데 물가가 차고차고 내려온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럼 이제 안정적이니까 그때는 이거 매수 준비를 해야겠다는 판단력이 들겠죠. 네. 근데 그냥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착각이죠. 왜? 네. 우리나라 시장이 막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갑자기 또 터져요. 그럼 또 금리 올라오면 다시 원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본의 아니게 미국의 CPI와 PPI를 항상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렇게 시작된 하락장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기간은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뭐 배워야 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IMF하고 있었고요. 오일 쇼크 때는 사실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제외를 한다 그래도 두 번의 경우가 있는데 IMF 때는 충격이 이제 내부의 충격이었잖아요. 물론 외부에서 움직였지만 우리 자체의 어떤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가지고 부채가 많아서 기업들이 터진 거잖아요. 그때 3년 반 갔어요. 근데 그때 환경을 말씀드리면 IMF 직전에 경제 성장률이 10%대였습니다. 마치고 나서는 이제 8, 9%대고.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8, 9%라는 건 소득이 1년에 10%씩 는다는 거잖아요. 3년이면 3, 40%가 늘잖아요. 그만큼 또 물가가 오르겠죠. 돈이 있으니까. 네.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래서 3년 반 만에 회복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또 우리 뛰어난 민족성이 또 군복해가지고 네. 경제를 빨리 회복하니까 3년 반에 끝났어요. 내부의 문제로만. 자, 지금 이제 글로벌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바깥의 문제였어요. 바깥의 문제인데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뭐 수출하는 산업이라든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7, 8년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3년은 가겠구나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내부도 지금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또 부동산 PF 부분도 조만간에 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뭐 어디 증권사든 뭐 이금융기관이든 PF 문제가 터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두 개 조만간에. 정도 좀 자빠질 것 같습니까? 네, 몇 개는 기사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그 내부 문제가 있고 가계부채도 지금 말씀하신 영끌이나 이런 분들이 힘드신 분들이 이제 버티지 못하면 경매로 나오잖아요. 네. 경매 물건이 막 나오고 분위기가 근데 외부 문제도 좀 또 있잖아요. 미국 금리 인상. 그러니까 요번에는 외부와 내부가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3년 반은 무조건 가겠구나라고 일단 단순하게 명확한 지표 없이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4년 5년을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죠. 일단은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단순하게 미국이 금리를 멈춘다고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내후년 봄에 내년에 멈출 거니까 그때 다시 뛰어오른다. 이건 정말 초등학생이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초등학생이 역사에 대해서 가리킨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생 역사 배웠잖아요. 배운 거를 얘기한다는 게 내용을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같이 봐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와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지금 약해져 있잖아요. 게다가 주택가격 부담지수가 200까지가 있는데 평소에 우리가 침체기 때는 80까지 내려가요. 우리 2011, 12년도가 80이에요. 그러면 반토막 더 내려가잖아요. 네. 지금 수치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미친 집값이 162였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87인가 갔는데 반토막 쫓고 40% 내려왔잖아요. 그럼 지금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암만 긍정적으로 잡아도 120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도 40%잖아요. 그럼 40% 내려오는 게 한두 달에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제가 볼 때 올해 한 5에서 10%,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 10에서 15% 최대, 후년에 5에서 10%,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횡보. 그것만 해도 3, 4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 주신 입주 물량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걸리는 건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공급 부족이었잖아요. 서울 공급 부족 폭등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연끌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은 수요 공급 이론만으로 설명이 안 된다. 수요 공급 이론한 것이 마샬이 만들 때부터 다른 외부 조건이 고정적으로 있다고 가정할 때요, 전제가. 그럴 때는 수요 공급 이론이 맞아요. 그런 폭등이죠. 근데 다른 여건이 다 바뀌었잖아요. 금리 오르고 소득 바뀌고. 그럼 바뀌죠. 그걸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기간은 저는 최소 3년, 최대 7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중간은 5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최대 7년으로 잡고요. 7년 이후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가파르게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서서히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유력한가요? 이거를 요것만 설명하기 뭐한데 대한민국 경제 환율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환율이 우리 국가 경제 펀더멘탈이 약하면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소득이 줄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급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외부 요인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우리가 그럼 요번처럼 폭등장이 올 것인가 할 때 제가 변수를 말씀드리면 저는 안 온다 일단. 오더라도 폭등장이 지금이 만약에 곡선이 한 이 정도 폭등이었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폭등은 이 선이다라고. 훨씬 낮을 것이다, 기울기가. 훨씬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쵸, 기울기가 한 60, 70% 선으로 멈추지 않을까. 만약에 폭등이 돼도. 근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펀더멘탈상으로 그게 6, 7년 지나고 막 이러면 88만 원 공공택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나올 거거든요, 물량이. 이제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물량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요번에 폭등했던 것처럼 경제 상황이 돼서 저금리를 가져야지 이게 판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바젤3가 없었어요. 무리한 대출 8, 90%를 해도 됐지만 내년부터 바젤3가 시행되면 은행 리스크 관리에서 유동성하고 자기 자본 리스크를 다 지금 다 하니까 타이트하니까 대출을 함부로 못 해주잖아요. 게다가 가게에다가 100원을 대출하면 은행에 자기 자본율 이런 거 계산할 때 가중치를 위험자산 가중치를 105를 주고 기업은 100원을 빌려주면 85를 줘요. 그래서 은행들이 앞으로는 지금처럼 하는 대출 형태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찾아서 대출하는 형태를 바뀌고 그게 이제 전 세계 경제에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런 오늘 요새 느꼈던 우리가 이거는 앞으로 안 올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핵심 생산 연령 인구가 줄잖아요, 지금. 인구도 줄고 핵심 연령도 줄고 고령화는 늘어나요. 그리고 인구는 전체는 또 감소하는 게 고령화된 그분들이 집 소유율이 많아요. 70대, 그렇죠. 80대 분들이. 네. 그러면 10년 뒤에는 80대 분들이 좀 다른 데로 가시면 그 집들 물량이 보이진 않지만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처럼 폭등장은 올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